가지 뭐 국내외 쪽으로. 네, 오늘 파이팅입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북한 KF-21. 네, 또 가슴이 뭔가 또 뭉클해지고 네. 네, 더 웅장해집니다.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4.5세대 전투기죠. KF-21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방금 보신 것처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F-21의 핵심 무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지라고 하던가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국내 독자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저 KF-21의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공할 이력을 자랑하는 구유명한 유럽제 미티어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KF-21 시험 비행할 때 동체 밑에 이렇게 네 발을 단 상태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공개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중에 이제 큰 그 중요한 펀치는 역시 공대지 미사일이겠죠. 네. 이 공대지 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긴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공주로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수입이 아닌 자체 개발로 이제 방향이 잡혔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최초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네. 참고로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된 게 있어요. 천검이라고 소형부 장헬기 LAH에 탑재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 이제 천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른바 장공지 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이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2016년에 타우러스 시스템스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하고 스웨덴 합작사입니다. 예. 여기서 개발한 타우러스 KPD-350K 요거를 이제 우리가 260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차 사업이고요. 예. 1차 사업은 해외에서 우리가 직도입한 거고 2차 사업은 이제 국내 개발로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타우러스하고 많이 들어오셨죠. JASSM 제전 미사일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군 무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력 전투기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미국 거를 쓰니까 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도 이제 사실 미국 거를 많이 쓰고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은 재즘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한미 간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타이거 아이라는 이러한 이제 우리 정밀 타격할 때 쓰는 장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몰래 뜯어봤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발끈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규정을 크게 어겨가면서 뭐 한 게 아닌데 미국이 사실은 과도하게 반응한 면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 군 당국 설명인데 여하간 미국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우리 뭐 신무기는 안 팔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마침 제즘은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위복이 된 게 결과적으로 보면 잘 선택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즘 미사일은 사거리가 뭐 타루스보다 짧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지하 시설이 많잖아요. 튼튼하게 만든 지하 시설이 많은데 제즘은 이 지하 관통 능력도 타우러스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타우러스가 이제 선택을 잘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타우러스가 어떻게든 이제 그 미국 장벽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자기 것을 사주면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타우러스 도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2차 사업 탐색 개발이 2018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ADD에 이제 몇 개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1본부는 비행체, 그다음에 4본부는 이제 탄두 개발을 맡아서 했다고 그러고요. 이 회사는 이제 LIG 넥스원하고 ADD하고 같이 이제 공동
탐색 개발을 2021년 말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지난해 12월부터 착수를 해서 2028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우러스 미사일 하나하나 분석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우리 공군이 2016년부터 지금 도입을 해서 네. F-15K에 지금 장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뭐 거의 무인기에 가까울 정도로 한 번 날려서 폭파시키는 게 아까울 정도의 그런 어떤 포스가 있죠. 굉장히 크고요. 길이가 이제 5m. 와. 뭐 대형 승용차보다 더 큰. 예. 지름이 이제 1.015m, 무게가 1.4톤, 탄두 중량만 480kg. 얘가 이제 순항 미사일이니까 일단 주로 날아가는 높이는 30에서 70m. 굉장히 저공이죠. 이 정도로 높이로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적의 레이더를 다 피하고 그리고 속도는 마 0.6에서 0.95 정도가 되고요. 최대 사거리는 500km를 넘습니다. 500km면은 뭐 그럴 리는 없어야겠습니다만 저쪽으로 북쪽으로 하면 그냥 대전에서 써도 웬만한 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 영국 내에서 쏘면은 북한 전역이 다 커버가 된다라고 예. 할 수 있고요. 수도권이나 대전 상공에서 발사를 해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같은 것도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솔직히 500km를 이게 아까 보니까 그냥 활강에서도 막 정확히 떨어졌잖아요. 정말 그 넓지 않은 표적품을 정확히 맞췄는데 그 어떻게 그걸 몇백 킬로 날아가서 그걸 맞힐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무인기에 가까운 네. 그런 엄청난 이제 정밀한 운용이 가능한 건데요. 일단은 그걸 위해서는 그 목표를 추적해가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뭐 잘 아시는 관성 항법 장치 그리고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이거는 밀리터리 GPS죠. 예. 여기다가 이제 영상 기반 항법 장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형 참조 항법 장치가 또 있고요. 요걸 이제 트리테크라고 하는데 요 독특한 이 3종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고장이 나도 또 나머지를 가지고 목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죠. 그래서 목표물까지 장거리 비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영상 기반 항법 처리 장치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 참조를 같이 하고요. 이거는 사전에 이제 비행 경로상에 위치한 뭐 특정 지역의 항공이나 위성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좌표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표를 찾아가면서 그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어떻게 생겼나? 땅 모양을 보고 컴퓨터가 이제 파악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물 가까이 가면 목표물을 직접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열 영상 장치가 목표물 주변의 지형 지물의 외형을 다 선으로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목표물을 식별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면 오차가 1, 2m 정도. 1, 2m 정도. 500km 날아가서 1, 2m면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 떨어질 게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요. 예. 완전히 완벽하다고 봐도 그만이고 480km 탄두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더 그렇군요. 그렇죠. 폭발력을 고려해 보면. 예. 그리고 전파 교란 같은데 이제 약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전파 교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마 0.95의 속도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가 있고요. 어떤 미사일 발사 후에 이제 뭐 목표물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500km나 날아가야 되니까. 발사 후에도 링크 16 같은 군용 데이터 링크나 뭐 군용 및 민간 위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 목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예. 타우러스에서 보는 영상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길게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관통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지하 시설 파괴에 이제 효과적이다. 이제. 와, 그림으로 나오니까 더하네요. 1층 뚫고 지하 1층 폭파, 2층 예. 폭파, 그냥 뻥! 와, 놀랍습니다. 네. 타우러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위력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하도 보니까 단층이 아니고 여러 층으로 돼 있는데 네. 그 밑바닥 가서 터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관통할 수 있느냐? 최대 6m에 달하는 강화 콘크리트 6m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북한은 더더구나 세계적으로 이제 지하 시설, 강력한 지하 시설을 많이 구축한 그러한 나라로 유명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뚫자마자 바로 터지면 또 효과가 또 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가서 뻥 터지고 그건 예.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죠,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센서 예. 아주 예민한 센서를 갖춘 건데 아까 이제 탄두 중량이 480kg라고 원생님 말씀하셨는데 메피스토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특수 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메피스토가 뭐냐면 괴테의 희곡 파스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독일의 전설적인 악마 이름이 이제 메피스토죠. 그래서 이 악마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탄두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관통 탄두, 하나는 침투 탄두인데 처음에 땅이나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표면을 뚫고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관통 탄두예요. 그때 이제 관통 탄두가 폭발하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침투 탄두가 지하 시설을 뚫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여기 탄두에 지능형 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간다고 바로 빈 공간이 있다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게 지하 4층 정도다 그러면 빈 공간이 몇 번 정도 지난 다음에 인지된 다음에 터지도록 그렇게 이제 센서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두 폭발을 지연시키고 중요한 목표물 도달했을 때 이제 터지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타우러스가 가장 그 내세우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탄두 자체의 이 위력도 이제 480kg 탄두이기 때문에 크지만 대충 한 번 뚫고 들어가 터지는 게 아니고 몇 단계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크고 실제로 뭐 중량 2,000파운드, 한 900kg 정도의 탄두가 터지는 것과 비슷한 파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우러스는 한마디로 적의 레이더, 또 방공망, 그다음에 이제 전파방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낮게 비행을 하고 관통한 다음에 이제 터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재짐이 아니라 이 타우러스를 선택한 게 전화위복이 네. 왜 그 표현 썼는지 이제 이해가 갈 정도인데 와 근데 진짜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 타우러스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순항 미사일도 많이 뭐 봐오긴 했는데 네. 육군과 해군의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현무 3하고 해성 2 이런 이제 국산 순항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군은 이제 슬램 ER 및 타우러스 같은 이제 수입산 순항 미사일만을 또 사용해 왔고요. 이 차이가 왜 나오냐면 공군이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미개척 분야예요. 아직도 우리한테는. 비행기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렇죠. 쏘고 막 그러니까 더 그렇지 예, 않을까요? 이게 뭐 네.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있는데 네. 일단 이제 그 비행기에다가 전투기나 이런 쪽에 미사일을 이제 달고 이제 쏘는 기술이 왜 어려운가? 마하의 속도로 전투기가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덜컥덜컥하다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 대충 띄워놨다가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난리난 그렇죠. 예. 크기가 있으니까 뭐 내부에 넣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외부에 5m짜리니까요. 그렇죠. 외부에 달아놓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부터 어려운 일이고 그 고공에서 발사를 하는 경우 특히 제대로 이제 뭐 점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니까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얘가 이제 떨어지다가 비행기 날아가고는 있는 그 이 전투기하고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 궤도에 뭐가 있으면 예. 부딪힐 수도 있겠죠. 예. 제대로 이게 충분히 여유 있게 안전하게 발사가 되지 않으면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공중에도 날아가고 있는 상태 정말 그렇게 네, 해야 이거- 유사시? 네, 불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영상 보면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꽤 있었어요. 적장. 그러니까요. 예, 폭탄이나 미사일 투하했는데 그게 떨어뜨린 비행기하고 충돌해가지고 비행기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지나가는 참 그 불에 그게 난 비행기를 붙는 게 아니라 아니고 투하한 비행기 본인하고. 심지어. 예.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군요. 예, 예. 이론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공중에도 날아가고 있는 상태 정말 그렇게 해야 네, 이게 이거는- 유사시? 근데 배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미사일을 쏠 때 어떠냐면은 거대한 통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발사의 전체를 관장하는 그 거대한 이제 함선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뭐 신경을 쓸 수가 있지만 전투기는 이제 사실 대부분이 혼자서 조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임무 컴퓨터에 이 온갖 통제 기능을 다 수쳐 넣은 다음에 조종사 1인이 이걸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일을 오르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배에서는 뭐 사람이 가서 뭐라도 뭐 할 텐데 응급처치라도 이거 안 그러니까 여러 되는 사람이 거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예. 근데 이건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서 우리가 아직은 이거를 국산화를 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육군 해군까지 됐는데 공군은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거군요. 예. 네네. 그럼 이제 우리 한국형 타우러스 엄청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모컵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별칭을 지금 천룡이라고 우리가 붙였거든요. 천룡, 하늘의 용 천룡. 예. ADD하고 LIG 넥스1이 이제 탐색 개발 과정을 거쳐서 개발한 그 모크업 상태고요. 그러니까 성능하고 디자인은 타우러스 미사일 및 AGM-158 제즘의 이제 장점을 좀 적절히 융합을 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처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중탄도 또 장착을 하고 있고 또 스텔스 디자인도 많이 강화가 됐대요.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ADD의 종합 시험장에서 천룡의 그 항공기 분리 시험 계속 얘기 나왔던 그걸 했거든요. 저 기체만 딱 보시면 벌써 저 추억의 팬텀에서 팬텀은 약간 좀 놀랐어요. 이 F4 이 팬텀에서 발사가 됐고요. 그 동체 중앙 무장 작전점에서 분리가 돼서 13km를 날아간 다음에 날개를 펼치고 목표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활공 비행해서 표적을 타격을 했죠. 활공을 했습니다. 그 엔진 점화 없이. ADT 측에 따르면은 항공기에 장착하는 체계 통합하고 분리 시험 성공이 이제 갖는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 개발 과정에서 전투기에서 분리된 미사일이 전투기에 다시 부딪혀서 폭발한 사례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다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네. 또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원래는 항공기 제조업 업체는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잉이나 유로파이터나 뭐 사브나 이런 국제적인 항공기 제조업체하고 협업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항공기 통합 작업의 핵심 원칙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뭐 그쪽이나 뭐 우리나 모두 윈이 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 이전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공개된 천룡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원래 말씀하셨지만 이제 타우러스처럼 네. 이제 영상 지형 대조, 그 다음에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춰서 정확도 아까 타우러스가 1~2m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룡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룡이 사실은 또 타우러스보다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항대밍 능력이 이제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특수 도료까지 발라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됐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전투기가 보면 표적 정보가 입력된 유효탄을 장착을 하고 이륙한 다음에 발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중 발사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타우러스는 표적 정보를 2개 정도만 저장할 수 있는 네. 이 천룡은 이거보다 몇 배 많은 표적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메뉴로 비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융통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북한 어떤 핵시설을 타격하러 올라갔다가 그 외에 뭐 다른 뭐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들 또 좀 더 융통 있게 타격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러한 장점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 타우러스는 이것도 이제 액체 연료입니다. 참고로 순항 미사일은 엔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액체 연료,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연료를 쓰게 되는데 비행 직전에 연료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천룡은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무려 5에서 1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투기 출격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겠죠. 쪽집게 타격이 되려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센스 아닙니까? 그렇죠. 눈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관을 우선 그다음에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이제 활용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낮뿐 아니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뭐 목표를 탐지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표적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숨에서 발사한 다음에 회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또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스펙 중에 하나가 사거리 아닙니까? 그래 아까 타우러스가 500km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룡도 마찬가지 타우러스와 비슷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과학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이거 원조는 확실히 뛰어넘는 스펙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종의 청출어람이라고나 할까요? 네.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주변 강국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이제 무기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들을 만들어요. 특히 순항 미사일도 뭐 지대지, 공대지, 잠대지 뭐 해가지고
1,500에서 2,000km 이상 되는 그런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대지 순항 미사일 중에 천룡이나 타우러스보다 긴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제 토마호크 비슷하게 네. 한 뭐 1,500km 이상 되는 이런 이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중국이 또 갖고 있습니다만, 지하 관통 능력이나 이런 탄도 위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타우러스에 버금가는 미사일은 아직까지 잘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도 갖고 있지 못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 물론 중국도 아마 지금 열심히 개발하기 때문에 중국판 타우러스를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내년에 또 본게임에서 한중일 장공지 네. 삼국지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어디 보면 외형상 비슷한 게 뭐 등장하기도 했어요. 아, 벌써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죠. 네, 성능이 과연 뭐 비슷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제즘 미사일을 미국에서 이제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제즘은 사거리가 이제 370km입니다 원래. 근데 이거를 사거리를 이해하려 익스텐디드 레인지 제즘 ER이 있는데 이게 한 1,000km 가까이 돼요. 900 몇십 킬로 되는데 일본은 이제 이런 제즘 ER까지 이제 도입하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즘은 한계가 이 지하 관통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KF-21이 아무리 훌륭한 이 기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뭐 장공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야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 천룡 같은 경우에 네. 개발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해외 도입 단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독자적인 제조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전혀 없고, 네. 당연히 이제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단독 수출이란 측면에서도 앞으로 그렇군요. 상당히 가능성을 또 볼 수 있죠. 네. 군수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공군은 특히 2010년 아시다시피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왜 그때 공대지 사격을 못했냐. 공군이 그때 왜 제이담이나 아니면 공대지 미사일로 북한 해안포를 못 때렸느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즉각적인 공대지 타격 능력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산 미사일은 아무래도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속품이 즉각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국산 장공지 미사일을 장착한다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가 있죠. 국내 업체 통해서 이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테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공지를 2028년까지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KF-X가 1단계 개발이 있고 2단계 개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개발은 2026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공대지 능력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는 거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8년까지 공대지 능력을 갖추게 쪽으로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공대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28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그런 플랜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비행기만 딸랑 있으면 사실은 뭐 없는 뭐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객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KF-21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무장 능력, 장공지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KF-21의 어떤 타격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몇백 킬로, 한 400km 이상 되는 사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히 뭐 수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도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타우러스 경우는 한 7, 8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천룡이 계획대로 2028년까지 완성이 된다면 그래도 물론 뭐 일부 기술 지원은 받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저희가 사천 가서 KF-21의 그 개발 과정을 좀 봐서 더욱더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데 뭐 전 세계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이 KF-21이 평가가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게 최근에 뭐 그 외국 매체인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진보적인 전투기 뭐 이런 게 또 꼽혔다면서요, 우리 KF-21이요. 네, 지난 12월 27일에 네. 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 허브라는 이 매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를 꼽으면서 KF-21을 포함을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KF-21은 뭐 다 아시다시피 4.5세대 전투기로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5세대와 호환 가능한 설계다.
그 높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에이사 레이더하고 또 무기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무기를 내부에 전투할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5세대 전투기가 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KF-21 외에는 이제 뽑힌 전투기들은 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유명한 전투기들입니다. 뭐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 네, 당연히 걔는 뭐 빼고 예. F-35 라이트 아, 예. 예. 아이고, 미국, 아이고. 예. 미국 보잉의 F-15 EX 이글2 예. 그리고 뭐 중국 전투기들도 첫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그 J-20 마이티 드래곤, 그다음에 선양 FC-31,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57, 수호이 35S,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 다소의 라팔.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KF-21이 당당히 들어가서 뭔가 좀 과거와는 정말 좀 상황이 다르고 의상이 다르다는. 처음 이걸 개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그런데 네. 이게 차츰차츰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또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 진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솔직히 이때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게 지금이라도 뭔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뭔가 좀 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납 근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KF-21 사업 포기하지 않겠다. 말로만요?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네. 작년 11월에 드디어 무려 3년 10개월 만에 예. 약속임 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해서 그 방사청에 일부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를 했냐? 94억 원을 납부를 했어요. 납부가 됐군요. 어찌됐든 시작이겠죠. 어찌됐든 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예. 뭐 3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게 좀 또 나름 적지 않은 의미는 네, 그쵸. 있다고 볼 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납금 8천억 원 중에 일부를 또 올해 납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두이 푸지아시티 한다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 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F-21에 대한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 그다음에 2023년에 할당이 됐고 분담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성함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줄여서 한다 국장님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꼭 맞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자, 타우러스도 우리의 철룡처럼 적의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의 희적격인 무기가 75년 만에 강제 언박싱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뭔 얘기죠? 75년 만이라니? 본방 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진짜 궁금해지네. 함께 보시죠. 때는 지난 2020년 10월 발트해 인근 폴란드 항구 도시 시비노우 이시치에의 주민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군인들이 집결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주민 750여 명을 급히 대피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날은 항만과 항로 등의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 해안 바닥에 흡과 암석을 파헤치는 준설 작업 중이었는데요. 12m가량 파내려 갔을 때쯤 굴착기의 삽이 정체불명의 물체와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준설 작업은 중단됐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 작업으로 전환되었죠. 이후 전문가가 투입돼 물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길이 6m에 무게는 5.4톤, 육중한 무게 중 절반이 폭약으로 이루어진 지진 폭탄이었던 것이죠. 지진 폭탄이 발견된 시비노우 이시치에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연식이 70년 이상이나 지난 불발탄이지만 만약 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군인들은 급히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불발탄을 처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폭탄 해체를 위한 작전 기간을 5일씩이나 잡고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며 뇌관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괴물 같은 폭탄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폴란드 발트해 해저 아래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연합군은 몇 미터 단위로 철근 콘크리트를 둘러 웬만한 폭탄에는 끄떡도 않는 독일의 철옹성 같은 요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시절 폭탄들은 유도 기능이 없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명중하더라도 충격파를 비롯한 에너지 대부분이 대기 중으로 흡수돼 제대로 된 타격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기지, 잠수함 기지를 발견하고 수차례 폭격을 쏟아부어도 폭탄만 낭비될 뿐이었죠. 그때 이 문제를 들은 영국의 항공공학자 반스 윌리스는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표적을 직접 타격하지 말고 대용량 폭약을 땅속에서 터뜨려 인공 지진으로 집안을 무너뜨려 무력화시키자. 말 그대로 폭탄으로 인공 지진을 일으키겠다는 계획하에 무게 10톤의 괴물 같은 폭탄 설계도를 영국군에 제안했죠. 하지만 영국군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력 폭격기의 적재 한계가 6.4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거였으면 이런 발상조차 하지 않았겠죠? 윌리스는 자신의 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빅토리 폭격기까지 설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른 법. 급박한 전시 상황인지라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윌리스는 타협 끝에 초기에 구상했던 10톤은 아니지만 바로 폴란드 발트해 해저에 숨어있던 그 녀석, 길이 6.4m에 무게 5.4톤의 지진폭탄 톨보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크기도 무게도 무지막지했던 덕에 폭격기에 딱 한 개만 실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폭격기 내부를 개조해야 할 정도였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940년 6월 8일 톨보이는 대망의 첫 출정식을 가지게 됩니다. 목표는 독일의 증원과 보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미르 철도 터널. 안반 18m 아래 숨겨져 연합군에게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톨보이가 공략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던 상황, 드디어 철도 터널의 상공을 지나게 됩니다. 곧장 톨보이는 폭격기의 품을 떠나 엄청난 무게의 추진력을 얻어 번개 같은 속도로 낙하. 그대로 18m 안반을 종이장처럼 관통, 철도 터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이 작전을 필두로 톨보이는 하루아침에 연합군의 해결사로 등극했고 그리하여 영국의 공군 폭격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 854개의 톨보이를 투하하며 눈엣 가시였던 독일의 미사일, 잠수함 기지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는 전과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1945년 독일의 순양함 리초프함을 침몰시키기 위해 투하됐던 톨보이 중 하나가 75년 만인 2020년에 폴란드 발트해에서 발견된 건데요. 폴란드군은 톨보이의 위력을 익히 들어온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해체 작업을 이어나갔고 애초 작업 기간을 5일로 잡은 것과 달리 폭탄은 단 하루 만에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근 도시까지 여파가 느껴졌다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근 주민 모두 대피하고 대원들도 원격 장치로 해체하던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화려한 공로를 남긴 톨보이 지진폭탄의 개념은 현대에서 벙커버스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상과 공중에 이어 땅속 깊숙이 숨겨진 군사기지와 적군을 공격해 전장에서 안전지대를 없애는 무서운 폭탄인데요. 언젠가는 안전지대가 아예 필요 없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이거 오발 이런 거 안타까운 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큰 게 사고 났으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 톨보이도 그렇고 이보다 더 큰 게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진짜 뭐 대단하죠. 그랜드 슬램.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터지면 정말 이제 어마무시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포탄, 또 전투기에 투하된 폭탄, 폭격기에 투하된 B-19도 막 융당 폭격했잖아요. 당연히 뿌리가 예, 뿌리가 갔으니까 그때 이제 터지자는 폭탄, 불발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확인된 그 불발탄만 뭐 8만 6천 발 이상이 된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발탄이 이제 구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고철로 파는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네. 75년 동안 오죽 많았겠습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돈을 주니까.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발견하는 즉시에
또 인근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거 네.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옛날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아이들이 그 잘 뭐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망치로 두드리고 막 이런 막 그 영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말 위험하니까 예,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뭐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철령 미사일을 활용한 파생형 개발도 벌써 파생형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이 천령 미사일은 여러 가지 이제 크기나 뭐 이런 그런 걸 봤을 때 제한이 됩니다. 아까 네. 팬텀에서 투하했는데 뭐 F-15K라든지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이 뭐 앞으로 이제 KF-21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제 제한이 되고 타우러스 같은 경우 지금 F-15K만 지금 탑재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네. 특히 뭐 예를 들어 핵탄두 미사일을 쐈을 때 대량 응징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급적 많은 미사일 그다음에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KF-16보 정도가 아니고 T-50을 개량한 FA-50 경공격기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KF-21이 아까 110대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 외에 FA-50이 이제 6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FA-50에 탑재하려면 기존의 철룡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컴팩트한 일종의 미니 철룡을 개발하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전에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 수출 대박 얘기할 때 FA-50 업그레이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세히 다뤘었는데 FA-50이 이제 상당히 성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KF-16 못지않은 성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레이더가 100km 이상 탐지도 가능하고 눈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타격 능력은 약해요 지금도. 그래서 한 250에서 400km 떨어진 적 목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중거리 공대지 네.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엔 미니 타우러스가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국산이니까 미니 철룡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니 철룡을 개발을 해서 FA-50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원쌤 지적하셨지만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타격력 있는 무기가 추가가 된다면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더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북한 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사실 뭐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군사도발 수위를 뭐 더 이상 올릴 게 없을 정도로 최고조로 끌어올렸었는데, 근데 여기에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뭐 북한의 공군력은 네. 이 재래식 전력 중에서도 좀 더욱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노후 전투기들이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쓸모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미사일을 앞세운 소위 고순도치 전략으로 맞설 거라는 그런 전망을 이제 갖게 만드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2021년 10월에 북한이 개최한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 발전 전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북한반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신무기들 이런 것들 사이에 이건 영국의 아수람하고 중국의 PL-10의 외모를 닮은 그런 이제 신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등장을 했고요. 또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포착이 된 거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대 초에 미주력 상태인 미그 29 부품하고 중고 미그 21 비스를 몇 대 확보한 것이 전부이긴 한데 요걸 이제 현대적인 조종석 디스플레이하고 전자전 시스템을 전투기 조종석에 탑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해왔대요. 비록 구형 전투기라고 해도 AMM을 비롯한 이제 첨단 기술들이 탑재가 되면 북한 공격력이 어느 정도 위협적인 수준에까지 증강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이 좀 가능한 상황이죠. 미사일을 현대화하면 그 공중 발사대는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비행기가. 미사일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미사일도 여러 가지 있죠. 네. 탄도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뭐 ICBM까지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2010년 10월에 사실은 갑자기 이른바 짠 하고 열병식이 등장해서 사실은 그때 놀라게 했었는데 KN-06이라는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네. 북한판 S-300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공 미사일 S-300하고 이제 닮은 그런 미사일인데
이 발사관이 수직으로 세워진 다음에 미사일이 솟구쳐 오른 다음에 점화되는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발사가 되고요. S-300 초기형이 오는 사거리가 한 90km 정도 되는데 KN-06은 이거보다 긴 한 150km 정도 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KN-06에 이제 활용된 그런 기술을 쓰면 미그 21 같은 구형 전투기가 기술을 적기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둔 채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고 DMZ 북쪽에서 우리 전투기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그 21 또 가장 최신형이 이제 북한 갖고 있는 게 미그 29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미그 23이 있는데 사실은 성능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미그 29 같은 경우도 F-16 카운터파트 상대로 봤지만 사실 F-16보다 떨어지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공중전이 옛날처럼 이제 도그파이트 꼬리를 물고 기관포나 단거리 미사일로만 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중거리 이상 시계선박 공격이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로 전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능력도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전에 이제 남북 공군력 비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군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이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대공 미사일 성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는데 이제 바꿔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실제 전쟁 나면 우리가 뭐 사흘 만에 다 전멸을 시킨다고 북한 공군 전면시킨다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죽어라고 북한 특기가 이제 절박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공 미사일도 그래서 개발할 수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KF-16이나 F-15K가 자랑하는 거는 미국제 이제 AIM-120 암남인데요. 이게 최대 사거리가 무려 160km가 돼요. 뭐 굉장히 긴 겁니다. 공대공 미사일로는. 근데 북한 공군이 갖고 있는 미그 29가 운용하는 레이더 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R-27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암남보다는 좀 짧죠. 더구나 이제 오래돼 가지고 성능도 북한 거는 좀 의심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근데 북한이 개발을 시도하는 독자 개발 중거리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암남 초기형이 이제 8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전에보다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또 방산 수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KF-21의 독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000령이 반드시 우리 손으로 완성됐으면 좋겠네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기술력이 지금 뭐 KF-21이나 이런 공대지 미사일들을 봤을 때 되게 첨단적인 그런 군사 기술을 이제 보유하게 됐고 그래도 해외에서도 인정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 독자적인 기술들을 가진 그런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뭐 수입하고 이런 직수입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좀 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잘 해나가면 뭐 북의 위협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 지역의 그 군사적인 견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로스 입한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 이제 그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수출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기술 지원을 받으면 미국은 굉장히 그런 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전략 무기잖아요. 유럽은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미국보다는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수출에 있어서 나은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형 타우러스 천령 개발이 어떤 우리 그 미사일 개발이 하나의 좋은 그 교훈 사례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개발 과정에서 습득할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본격적인 이런 천룡 같은 게 우리 또 독침, 이 고섬도치, 가시기 같은 무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침 무기 중에 하나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출 그 문제도
유럽 쪽이랑 하니까 좀 더 자유롭군요. 유통성이 있죠. 예, 아무래도. 예. 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만든다고 수출을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막 그래서 우리 뭐 타우로스 시스템인가 거기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상당히 다르군요. 근데 이제 거기 협의는 해야죠. 타로스하고도 협의는 해야 될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상대적으로요.